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조지 오웰의 1984라는 작품을 가지고 여러분과 대화를 나눠보겠습니다. 부제는 감시받고 통제당하는 미래의 디스토피아입니다. 저는 서울 더 클래식 출판사에서 나온 이 책을 대본으로 삼았습니다. 설명 뒤에 아라비아 숫자가 나오면 이 책의 페이지 수를 뜻합니다. 인용할 필요가 있는 분들을 위해서 가능한 출처를 적어놨습니다. 이 지도가 1984년 작품에서 나오는 전 지구적 세 세력의 분포를 표시한 것입니다. 분홍색으로 표시된 영국을 포함한 오세아니아 세력이 있습니다. 여기는 북미와 남미, 그리고 아프리카 남부, 오스트레일리아와 그 부근 섬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유라시아 지역이 있죠. 유럽 본토와 러시아, 그리고 우크라이나, 터키까지 포함한 지역입니다. 다음 세력으로는 연초록으로 표시된 동아시아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과 일본, 중국을 포함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노란색으로 표시된 이 디스퓨티드 지역이 있습니다. 분쟁 지역이라는 거죠. 1984라는 작품은 오세아니아, 유라시아, 동아시아가 이 연노란색, 그러니까 분쟁 지역을 놓고 서로 세력 다툼을 하고 있다고 상정하고 있습니다. 밑에 여기 설명이 있죠. 보라색과 분홍색, 초록색, 그리고 노란색은 분쟁 지역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지도를 참고하시면서 1984 작품 세계로 같이 들어가 봅시다. 1984에서 나오는 정부 조직은 진리부, 평화부, 애정부, 풍요부로 나뉘어 있습니다. 진리부는 언론과 예술을 담당하고요. 평화부는 말뜻과 달리 전쟁을 관장합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국방부겠죠. 애정부는 사랑을 갖고 대하는 것이 아니라 법과 질서를 유지하는 부서입니다. 빅브라더가 다스리는 이 정부에서는 주로 사찰과 감시를 하죠. 풍요부는 경제 문제를 다룹니다. 먼저 1984 작품의 줄거리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진리부의 기록국 소속 윈스턴 스미스, 이 사람이 주인공이죠. 그는 언론 매체의 과거 기록을 오늘의 기준에 맞추어 조작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수정하고 고치는 가운데 윈스턴 자신도 과거에 실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한 상태입니다. 밖에 나가보면 곳곳에 커다란 사람 얼굴을 그린 포스터가 붙어 있습니다. 그 밑에는 빅브라더가 당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문구가 쓰여 있고요. 사무실, 거리, 심지어 집에도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텔레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텔레스크린에서는 조작된 뉴스와 선전의 내용이 끊임없이 흘러나옵니다. 매일 11시 2분간 진행되는 증오의 시간에는 사람들이 집단 체면 상태에 빠집니다. 그리고 빅브라더가 정해준 대상을 향해서 분노와 저주를 퍼붓습니다. 윈스턴은 이런 강제적인 분위기가 싫어서 노트를 몰래 삽니다. 무언가를 기록할 노트를 사는 것도 금지된 행위입니다. 그는 기억과 행해지는 일들이 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즉 진실이 보존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일기를 씁니다. 그리고는 금지된 사랑, 당원 간의 쾌락을 목적으로 하는 사랑에 빠집니다. 당은 결혼의 목적은 당에 봉사할 아이를 낳는 것이라고 선언한 상태입니다. 같은 진리부 소속의 고위당원, 핵심 당원인 오브라이언은 윈스턴에게 언론기사 수정 작업에 도움이 될 신어사전을 주겠다고 자기 집에 오라고 합니다. 이것은 아직 출판되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을 참고하면 수정 작업에 큰 도움이 될 거라는 거죠. 자기 집에 오면 견본을 주겠다고 제안을 합니다. 윈스턴은 오브라이언을 막연히 좋게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애인 줄리아까지 데리고 오브라이언의 집에 갑니다. 고위 당원의 으리으리한 집을 구경시켜줄 목적으로 말입니다. 윈스턴은 평소 오브라이언이 자기와 비슷한 반체제적인 정치적 성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에게 비밀저항단체의 회원이 되겠다고 제안을 합니다. 사실 오브라이언은 내부에 불만 분자를 색출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윈스턴은 그가 파놓은 함정에 걸려든 것이죠. 결국 애정부에 끌려가서 고문을 받게 됩니다. 한편 윈스턴과 줄리아는 앞서 우리의 애정 행각이 발각이 된다면 애정부에 끌려가게 될 것이고 자백은 불가피할 것이라는 대화를 서로 나눈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당이 우리의 사랑하는 마음까지 바꾸지는 못할 것이라고 서로의 생각과 태도를 확인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고문이 시작되고 함께 회유와 설득이 계속되자 윈스턴의 마음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자기를 고문하는 주체인 오브라이언에게 존경심, 심지어는 애정심까지 갖게 됩니다. 윈스턴은 쥐를 굉장히 싫어했는데 마지막으로 쥐를 풀어 윈스턴의 얼굴을 뜯어먹게 하는 고문을 하려 하자 윈스턴은 자기 대신 줄리아에게 이 고문을 해달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리고는 그는 무너지고 맙니다. 고문과 회유와 설득 끝에 빅브라더는 윈스턴의 속마음까지 파고든 것입니다. 앞서 두 연인은 우리의 사랑하는 마음까지는 바꾸지 못할 것이라고 서로 다짐했는데 윈스턴은 마음까지 바꾼 거죠. 석방된 후 윈스턴과 줄리아가 우연히 만납니다. 줄리아도 고문을 당해서 얼굴과 몸이 말이 아닌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둘은 서로의 마음이 이미 변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윈스턴이 줄리아를 지하철역까지 바래다 주려고 했지만 중간에 무의미하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결국 윈스턴은 가는 도중 인파에 파묻힌 그녀를 찾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어린 시절 행복했던 기억이나 장면도 그는 이제 다 지워버렸습니다. 그것은 되살리지 말아야 할 잘못된 추억이었다고 윈스턴은 인정해버립니다. 윈스턴은 애정부에 모든 죄를 고백하고 주변의 사람들을 공범자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당국으로부터 용서를 받고 영원히 깨끗한 존재로 바뀌었습니다. 1984는 이렇게 끝납니다. 윈스턴이 총살되는 순간 빅브라더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빅브라더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1984년 초판입니다. 조지 오웰의 1984라고 되어 있죠. 1984의 세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런던은 에어스트립 1, 잉글랜드에 개명된 이름입니다. 여기에 수도고요. 전체 주위국가 오세아니아 지방에서 세 번째로 인구가 많은 곳입니다. 중간에 페이지를 나타내는 숫자는 헷갈릴 수 있어서 P를 붙였고요. 마지막에 페이지 숫자는 P를 뺐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세상은 오세아니아, 유라시아, 이스타시아 또는 동아시아라고 하죠. 셋으로 나눠져 있고 런던이 속한 오세아니아는 유라시아 또는 이스타시아와 항상 전쟁 중이고요. 다른 쪽과는 동맹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일주일에도 평균 20-30개의 포탄이 런던에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또한 30년 전 런던 교외에는 원자폭탄이 떨어졌었습니다. 1984년 작품은 인간의 개인적 자유로운 행동과 행위가 일체 배제되거나 제한된 사회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짧은 메모 외에는 음성 입력기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윈스턴이 손으로 직접, 그것도 볼펜이 아니라 펜으로 일기를 쓰자니 매우 어색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사생활, 사랑, 우정, 가족 간의 무조건 사랑, 헌신 이런 것은 찾기 힘든 사회고요. 공포와 증오, 고통만 있는 사회입니다. 하지만 감정의 존엄성, 깊고 복잡한 슬픔은 없는 세상입니다. 역설적으로 어떤 법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법적인 것은 없지만 일기를 쓰다 발각되어도 사형 또는 최소 25년간 강제 노동에 처해지는 그런 세계입니다. 주인공 윈스턴 스미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는 1930년 즈음에 지어진 승리 맨션 7층에 거주합니다. 나이는 39살이고요. 오른쪽 발목에 정맥류성 궤양을 앓고 있습니다. 작고 갸냘픈 몸이고요. 짙은 금발에 붉은 빛이 도는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쌍따옴표는 직접 작품에서 가져온 것이고요. 출처는 여기 있습니다. 윈스턴은 진리부사나 기록국에서 과거 신문 잡지에 나오는 미래에 대한 언급이 오늘의 기준으로 맞지 않을 때 그 내용을 수정하거나 필요하다면 삭제하는 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매일 거의 매 순간 과거는 현재가 되었다고 오웰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윈스턴은 집안에서 텔레스크린의 가시범위에 들지 않는 구석에 앉아 노트를 꺼내 일기를 씁니다. 그 이유를 오웰은 자살 충동에 맞서기 위해 선택한 행동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윈스턴은 후대 사람들에게 남겨줄 유산은 온전한 정신의 자유를 유지하게 하는 것이고, 그래서 윈스턴은 미래 혹은 과거를 향해 사상의 자유가 있고 저마다의 개성이 존중을 받으며 홀로 고독하게 살지 않는 시대를 향해, 또한 진실이 존재하며 행해진 것이 사라질 수 없는 시대를 향해 글을 썼습니다.
저는 오웰이 작품 안에서 윈스턴이라는 인물로 구체화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웰이 작가죠. 그래서 윈스턴은 글을 쓰는 것입니다. 당원은 자유시장 거래 암시장이죠. 여기 일반 상점에 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윈스턴은 들어가서 노트를 삽니다. 일기를 쓰려고 그랬던 거죠. 앞서 설명드렸지만 일기를 쓰면 최소 25년 이상의 강제 노역에 처해집니다. 윈스턴이 펜에 잉크를 적시고 나니 잠깐 머뭇거려졌습니다. 오웰의 설명에 따르면 짜릿한 전율이 몸속을 훑고 지나갑니다. 종이에 흔적을 남긴다는 것은 별단이 필요한 행동입니다. 윈스턴은 다음과 같이 씁니다. 획일적인 시대로부터, 고독의 시대로부터, 빅브라더의 시대로부터, 이중사고의 시대로부터 안부를 전하며, 또한 윈스턴이 쓴 글입니다. 사상죄는 죽음을 수반하는 것이 아니다. 사상죄는 죽음 그 자체다. 생각을 했다는 거, 비판적인 사고를 했다는 것은 1984년 세계에서 죽음 그 자체라는 거죠. 윈스턴은 중요하고 자명한 이치를 밝히고 있다는 것 같다는 기분으로 글을 씁니다. 2 더하기 2는 4라고 말하는 자유가 바로 자유인 거죠. 만일 자유가 허용된다면 그 밖에 모든 것도 따른다고 말합니다. 자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빅브라더가 2 더하기 2는 5라고 하면 1984 세계에서는 이것이 진리가 되죠. 2 더하기 2는 5라는 내용은 뒤에 다시 한번 나옵니다. 이것은 1984년 첫 페이지 초고입니다. 1947년에 쓴 거죠. 자, 이번에는 감시 시스템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아파트 건물 복도나 층계찬벽 포스터에 40대살쯤 보이는 까만 수염이 덥수룩한 호남형 남자의 커다란 얼굴이 그려져 있다. 그림은 아주 교묘하게 그려져 있어 사람이 움직이는 대로 눈이 따라 움직이는 것 같다. 얼굴 밑에는 빅브라더가 당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문구가 써 있다. 동전, 우표, 책표지, 담뱃값 포장지 등 어디나 빅브라더의 눈이 있었다. 언제나 그의 눈에 감시를 받고 그의 목소리에 둘러싸여 있었다. 경찰 헬리콥터가 날아다니며 창을 통해서 사람을 염탐한다는 내용도 나옵니다. 집 안에는 직사각형 금속판 형태의 텔레스크린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달성할 목표가 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방송이 나오고 있고요. 소리를 줄일 수는 있지만 완전히 끌 수는 없습니다. 텔레스크린은 또한 사상경찰 역할 수행도 합니다. 수신과 송신 기능을 동시에 갖고 있어서 집에서 아주 낮게 속삭이지 않는 한 모든 소리가 텔레스크린에 잡힌다고 합니다. 이것은 민음사에서 펴낸 1984라는 책 표지입니다. 여기 사람들을 감시하는 빅브라더의 큰 눈이 그려져 있죠. 사람들은 텔레스크린을 마주할 때는 당에서 권장하는 차분하고 낙천적인 표정을 지어야 합니다. 텔레스크린 외에도 사상경찰이 도처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상경찰이 모두를 항상 감시하고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야 됩니다. 또한 집안에서조차 상호 감시가 일어납니다. 아이들이 조금만 크면 이단의 낌새를 찾으려고 부모를 밤낮으로 감시합니다. 무엇보다 끔찍한 것은 스파이단이라고 합니다. 아이들이 이 조직에 가입하면 이 단체는 체계적으로 아이들을 소야만인으로 개조해서 주변 사람 또 부모의 수상한 행동을 신고하도록 만듭니다. 요주 인물을 체포할 때는 늘 밤에 이루어집니다. 체포된 사람은 대부분 재판도 체포 기록도 없이 그냥 사라집니다. 등록부에서도 이름이 지워져서 한때 존재했다는 사실조차 부정되어지고 사람들 뇌리에서 잊혀집니다. 책은 모두 몰수되고 파기되어 한 권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빅브라더가 권력을 장악하기 전 1960년 이전에 발간된 서적이 존재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번에는 당국에 의해서 과거 또는 역사 사실이 왜곡되거나 사람들의 사고의 폭을 축소시키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진리부 조사국은 단어를 아예 없애는 일도 합니다. 사전 편찬으로 새로운 단어, 신어를 만든다고 하면서 단어를 줄여 사람들의 사고의 폭을 협소화시킵니다. 결과적으로 생각할 능력을 약화시켜 사상죄를 범하지 못하도록 한다고 오웰은 설명합니다. 빅브라더로 대표되는 당이 권력을 잡기 전인 과거, 특별히 1950년대 이전의 일은 사람들의 기억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윈스턴은 아쉬워하죠. 무엇인가 참고할 수 있는 외부 기록이 없다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마저 그 모습을 잃게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기록 말살, 역사적 사실, 삭제가 조직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세계입니다. 또한 과거의 기록을 현재에 맞춰 수시로 조작함에 따라 역사적 사실, 진리가 당 또는 빅브라더의 입맛대로 바뀌기가 일쑤입니다. 책도 없고 기록도 조작되어 있어서 자신의 희미한 기억 외에는 믿을 만한 기록이 없거나 아무런 기록이 없을 때 제 아무리 명백한 사실이라고 해도 그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 진리부 기록국에서 일하는 윈스턴은 우려하고 있죠. 윈스턴은 가끔 어린 시절에 발생한 전쟁 이야기를 회상하는데요. 하지만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과 다른 방향의 또는 다른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어떤 문서도 녹취록도 언급도 없기 때문에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참된 역사를 알아내기란 절대로 불가능해졌다고 윈스턴은 탄식하고 있습니다. 만일 당이 과거에까지 손을 뻗칠 수 있어서 이런저런 사건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일어난 일이 없다고 하면 이것은 단순한 고문이나 죽음보다 더 끔찍한 일임이 분명해졌다고 윈스턴은 고백합니다. 역사 왜곡, 역사 부정이 고문이나 죽음보다 더 끔찍한 범죄라는 거죠. 윈스턴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당이 강요하는 거짓말을 믿는다면 그 거짓말이 역사가 되고 진실이 된다. 과거를 지배하는 자는 미래를 지배하고 현재를 지배하는 자는 과거를 지배한다. 이것이 당의 표라는 겁니다. 지금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무엇이든지 영원한 진실이 됩니다. 아주 단순한 논리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의 기억을 억눌러서 현재 당이 진실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방법 외에는 다른 길이 없죠. 오웰은 이것을 현실 제어라고 표현합니다. 1984년 세기에서는 어떤 선정과 사람들을 동원하고 통제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매일 11시경 2분간의 증오의 시간을 갖습니다. 사무실마다 모여서 텔레스크린에서 국민의 공적이라고 지정하는, 예를 들면 저항 지도자 임마누엘 골드스타인의 얼굴이 나오면 사람들은 2분 동안 야유 또는 혐오감이 섞인 비명을 지릅니다. 골드스타인은 유대인입니다. 전체적으로 조지 오웰의 작품에 유대인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상당히 많습니다. 골드스타인은 한때 빅브라더와 같은 지위에 있었던 존재입니다. 하지만 반혁명 활동에 참가하여 사형 선고를 받았으나 현재 탈출한 상태입니다. 골드스타인은 즉각 유라시아와 평화를 맺을 것을 오세아니아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또한 언론, 출판, 집회, 사상의 자유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에 의해 일어난 혁명은 대반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증오의 시간에 사람들이 보이는 분노는 추상적이고 대상이 뚜렷지 않은 감정입니다. 그래서 빅브라더는 마음만 먹으면 증오의 대상을 의식적으로 바꿀 수 있고 사람들은 새로 바뀐 증오의 대상에 무비판적으로 야유와 혐오감을 발산합니다. 텔레스크린에서는 터무니없는 통계 수치가, 왜곡된 수치가 계속해서 쏟아져 나옵니다. 당은 엄청난 강철과 콘크리트 세상, 괴물 같은 기계와 무시무시한 무기의 세상, 모두 한 몸이 되어 행군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며 끊임없이 일하고 이단자를 박해하는, 똑같은 얼굴을 한 3억의 국민이 사는, 오세아니아 국민이 3억이라는 거죠. 전사와 광신의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를 이상으로 설정해 놨죠. 그러나 현실은 배를 고른 사람들이 구멍난 양말을 신고 여기저기 때우고 고친 19세기 집에서 언제나 양배추 냄새와 화장실 지린내가 진동하는 쇠퇴하고 음산한 도시, 그것이 현실이라고 윈스턴은 비판하고 있습니다. 당원의 경우 혼자 있거나 고독을 즐기는 것은 허용되어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혼자 산책을 하는 것조차 위험하다고 윈스턴은 설명합니다. 조지 오웰은 전체주의 사회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진리부 건물은 반짝이는 흰색 콘크리트로 지어진 아주 거대한 피라미드 구조로 테라스가 계단식으로 이어져 있고 하늘을 향해 300m 높이로 우뚝 솟아 있다. 벽에는 우아한 글씨체로 당의 3가지 목표, 전쟁은 평화, 자유는 구속, 무지는 힘이라는 내용이 써 있다.
조사국에서 근무하는 언어학자, 그리고 새로운 말을 만들어내는 전문가, 사임이라는 직원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2050년까지는 어쩌면 그 전에 구어에 대한 지식은 모두 사라질 거야. 과거의 모든 문학도 폐기될 테고 초서나 섹스피어, 밀턴, 바이런 같은 작가도 신호로 번역된 작품에서만 존재하게 될 거야. 그것도 단순히 뭔가 다른 차원이 아니라 원래 것과 모순되는 방향으로 바뀔 거라고. 단순히 새롭게 번역되거나 해석되는 수준이 아니라 원래 것과 모순이 되는 방향으로 완전히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당은 전쟁은 평화가 되고 자유는 구속이 되고 무지는 힘이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는 겁니다. 윈스턴은 한탄합니다. 과거는 지워졌고 지워졌다는 사실마저 잊혀져서 거짓이 진실이 되어버렸다. 이렇게 말입니다. 1984년 세계는 거짓이 진실이 된 사회입니다. 결국 당은 2 더하기 2는 5라고 발표할 것이며 모든 사람은 그렇다고 믿어야만 할 것이다. 거짓이 진실이 되었기 때문에 2 더하기 2는 5인 거죠. 이 포스터는 1931년 야콥 구미너가 소련의 최초 5개년 계획을 위해서 만든 포스터입니다. 여기에 러시아 말로 산업, 금융, 대응체계 산술 2+2에 더하기 노동자의 열정은 5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2 더하기 2에 노동자의 열정을 더하면 5라는 거죠. 정말로 2+2는 5가 되는 거죠. 작품 1984에 나온 사랑 관련 설명을 살펴보겠습니다. 윈스턴은 아내 캐서린과 대략 10년 전에 헤어졌습니다. 둘은 15개월간 함께 살았습니다. 이혼하려고 했지만 당이 허락지 않아서, 그리고 당이 아이가 없으니까 별거하라고 권고해서 별거 중입니다. 당은 당원들 간의 문란한 성행위를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당은 성적 쾌락을 극히 혐오했습니다. 당이 말하는 결혼의 목적은 당에 봉사할 아이를 낳는 것입니다. 윈스턴의 애인 줄리아는 26살입니다. 그녀는 창작국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짙은 갈색 머리고 완벽한 독신을 지지하는 청소년 반성연맹 엔티섹스죠. 이 연맹의 상징인 진홍색 좁은 어깨띠를 허리에 두른 여성입니다. 윈스턴과 정식으로 처음 만나 그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당에 열성적이지 않은 사람을 알아보는 재주가 있거든요. 저는 얼굴만 봐도 당의 충복이 아닌 사람을 금방 알아맞힐 수 있어요. 당신의 얼굴을 보자마자 당신이 그들에게 적대적이란 걸 알았죠. 줄리아는 이렇게 윈스턴에게 반전체주의적인 반항 기질이 있다는 것을 알고 먼저 그에게 접근해 왔습니다. 둘은 감시를 피해 몰래 만나며 사랑을 나눴습니다. 줄리아도 마찬가지로 당을 증오했지만 당 전반에 대해서는 비판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사생활을 간섭하지 않은 한 그녀는 당의 강령 따위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윈스턴이 줄리아와 만나는 것에 대해서 조지 오웰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육체가 그에게는 젊음과 활기를 불어넣어 주는 것 같았다. 둘의 사귐이 지속되자 두 사람은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이윽고 더 늦기 전에 이제는 만나지 말자는 제안을 윈스턴이 합니다. 하지만 줄리아는 이를 거부하죠.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붙잡히면 둘 다 결국 고문에 의해서 자백은 불가피하겠지만 그들이 당이죠. 우리 마음속까지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진정으로 그들을 믿게는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윈스턴도 여기에 동의하죠. 윈스턴은 그들이 사람의 감정을 바꿀 수는 없을 것이다. 당을 얘기하죠. 인간의 속마음은 난공불락으로 남게 될 것이다. 윈스턴의 생각입니다. 1984에는 노동계급에 대한 묘사가 상당한 분량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윈스턴의 말입니다. 희망이 있다면 그것은 무상계급에 있어야 했다. 왜냐하면 오세아니아 인구의 85%를 차지하며 저 득시글거리는 무시당하는 대중만이 당을 파괴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숫자가 많다는 거고요. 무시당하고 있는 이 대중만이 파괴력이 있다는 거죠. 하지만 노동계급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도 오웰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각할 때까지 절대로 반란을 일으키지 않을 것이며 반란을 일으키게 될 때까지는 자각할 수 없다. 결국 노동계급의 자각도 없고 반란도 없다는 거죠.
자, 또 다른 설명 한번 보겠습니다. 노동시간을 늘리거나 배급량을 줄이는 것을 수용하게끔 할 때마다 필요한 것은 오직 그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원시적인 애국심 뿐이었다. 때로 그들은 불만이 있어도 개념이란 것이 없기 때문에 불만이 무엇인지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한 채 사소하고 특정한 불만사항에만 초점을 맞추었다. 더 큰 악은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아 버젓이 빠져나갔다. 대부분의 노동자들의 집에는 텔레스크린도 없었다. 게다가 치안경찰마저 그들은 거의 간섭하지 않았다. 그들은 아예 감시의 대상도 아니었다는 거죠. 원시적인 애국심에 호소하면 그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고요. 그리고 뭐가 잘못된 건지, 불만의 원인이 뭔지 그 본질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노동계급은 갖추지 못했다는 거죠. 여기 1984가 묘사하고 있는 사회계층은 이렇습니다. 제일 정점에 빅브라더가 있고요. 좀 전에 설명이 나왔죠. 인구의 85%를 차지한다고요. 노동계급, 프롤레타리아의 약자로 프롤스라고 설명하는데 이 노동계급이 인구의 85% 이상입니다. 그리고 그 상층에 윈스턴이나 줄리아 같은 하급 당원이 있고 최상층에 인구 2% 이하의 핵심 당원이 있습니다. 윈스턴을 고문한 오브라이언이 여기에 속하고 있죠. 조지 오웰은 개인적인 인간관계를 굉장히 중시하고요. 감정도 소중하다고 봅니다. 그런 심성을 노동자들이 갖추고 있다는 거죠. 읽어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개인적인 인간관계였다. 죽어가는 사람을 안고 눈물을 흘리며 말을 건네는 등 무력한 행위에도 그 자체의 가치를 둘 수 있었다. 갑자기 윈스턴 머릿속에 노동자들이 여전히 이런 상황 속에서 살아왔다는 생각이 떠올랐다. 그들은 당이나 국가나 이념 따위에 충성을 바치지 않았고 그들 서로에게 충성했다. 노동자들은 인간이었다. 그들 내면은 경직되어 있지 않았다. 이렇게 노동자들을 조지 오웰은 우호적으로 평가하고 있죠. 작품 1984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웰은 전체주의가 지배하는 미래 디스토피아, 유토피아의 반대죠. 이것을 묘사한 책 제목을 1984라고 정했습니다. 한참 원고를 탈고하던 해인 1948년에 뒤에 숫자 2를 뒤집은 거죠. 48을 84로 바꾼 것입니다. 빅브라더로 대변되는 소수의 지배자들이 실시간으로 과거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총체적인 감시 시스템 하에서 생각의 자유, 행동의 자유를 박탈당한 채 열악한 배급품에 의존하여 연명 수준의 삶을 이어나갑니다. 조지 오웰의 분신에 해당되는 윈스턴은 조지 오웰처럼 술, 담배, 카페 아니면 서민들이 애용하는 선술집을 선호합니다. 윈스턴은 숨막히는 분위기에 참다 못해 자살 대신 불온한 글쓰기를 택합니다. 이것은 당이 원하는 대로 거짓이 진실이 되는 현실에 반기를 드는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조지 오웰이 작가라는 것과 윈스턴의 글쓰기는 서로 관련이 있죠. 윈스턴은 한 여인 줄리아와도 사랑에 빠집니다. 그것은 당이 불온하다고 여기는 행위였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사귀면서 당이 우리의 마음까지 바꿀 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결국 고문과 회유에 못 이긴 윈스턴은 전체주의적 시스템을 인정하고 심지어 빅브라더를 자신이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며 총살당하는 것으로 생을 마감합니다. 윈스턴이 설득당하고 굴복한 마지막 장면을 통해서 오웰은 전체주의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이 강요하는 거짓말이 역사가 되고 진실이 되는 상황에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기억을 누르고 이 거짓된 진실을 받아들여야 하는 끔찍한 현실을 살고 있습니다. 조지 오웰은 과거에 대한 조작을 단순 고문이나 죽음보다도 더 끔찍한 일로 바라봅니다. 심지어 당국은 하룻밤 사이에 사람을 체포하여 처형하고는 사람이 존재했다는 사실조차 지워버릴 수 있습니다. 이런 사회에 반하여 오웰이 꿈꾸는 것은 사상의 자유가 확보되고 온전한 정신을 유지하는 것, 저마다의 개성이 존중받으며 서로에게 관심을 갖고 돌봐주는 삶, 그런 사회를 꿈꾸고 있습니다. 민주적 사회주의를 옹호하는 오웰의 입장에서 특별히 그는 대중노동자들의 연대에 관심을 가집니다. 희망이 있다면 그것은 무산계급에 있어야만 했다. 82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인데 유사한 표현이 2번 더 나옵니다. 그러나 오웰은 대중노동자들의 한계에 대해서도 명확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좀 전에 언급했지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은 자각할 때까지 절대로 반란을 일으키지 않을 것이며 반란을 일으키게 될 때까지는 자각할 수 없다. 그들은 불만이 있어도 개념이란 것이 없기 때문에 불만이 무엇인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사소하고 특정한 불만 사항에만 초점을 맞추었다. 더 큰 악은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아 버젓이 빠져나갔다. 오웰의 설명입니다. 오웰은 사회주의 성향의 지식인이죠. 알고 있는 것, 옳다고 여기는 것을 몸소 실천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노숙자 생활도 하고 스페인 내전에도 참여했고 정치적 글쓰기를 예술로 승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았죠. 그는 말 그대로 영국인이었습니다. 한적한 시골 영국적 삶을 즐겼죠. 오후에 티를 마시는 거라든가 정원, 채소밭을 직접 가꾸며 살았습니다. 그는 또한 애국자였습니다. 패가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2차 세계대전 참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결국은 민방위대에 복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또한 상류층에 속했지만 몰락한 상류층이었습니다. 상류 중산층의 하류에 속하는 계급이었습니다. 명문사립 이튼을 졸업했죠. 하지만 상류층의 무능을 적나라하게 폭로했습니다. 동물농장이라는 작품으로 스탈린으로 대표되는 공산주의의 위험을 간파했고요. 더 나아가 전체주의 위협에 대해서 우리가 다룬 1984라는 작품을 통해 경종을 울렸죠. 그는 노동자에 대한 관심, 하층민에 대한 관심 등 인간에 대한 애정과 신뢰를 끝까지 견지한 인물이었습니다. 1984 작품을 통해서 오웰이 정의한 전체주의는 감시, 통제, 배급, 사상의 자유가 박탈된 체제입니다. 사실이 왜곡되고 인간을 동물적 노예로 살게 만드는 체제였습니다. 1945년 독일 나치즘의 패전으로 전체주의의 한 날개가 꺾였죠. 하지만 오웰이 1984년 작품을 쓸 즈음 스탈리니즘이라고 하는 두 번째 전체주의는 아직 살아남아 있었고 승전으로 오히려 그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었죠. 전체주의에 관심이 있는 분은 한나 아렌트가 쓴 전체주의의 기원 1951년에 나왔습니다. 이것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언제 기회가 되면 이 책을 다뤄보겠습니다. 이것으로 조지 오웰의 1984 작품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긴 영상인데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